안녕하세요. 지금 방금 소개받은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의 임형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토픽이 삼성전자가 감히 삼성전자의 대표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 삼성페이를 클라우드를 활용하면서 얼마나 혁신적으로 그리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간단한 동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Anything else today, dear? Just the coffee, thanks. How do you want to pay for that? I'll just use my phone. Oh, I'm sorry, we don't have that here. Did you install something? $34.79. You see that? She just paid using her phone. I know, but they don't have the tap thingy here. You sure that's gonna work here? Yeah, why wouldn't it? I've just never seen anyone pay with their phone here. I think those only work at like fancy grocery stores. We fancy. Introducing Samsung Pay, the new mobile payment that works virtually anywhere your cards can be swiped or tapped, so you can use it without changing the places you shop, just the way you pay. I hope the irony of me using my mobile to pay for food at a mobile food truck is not lost on you gentlemen. 네. 우선 페이 관련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아마존 이 세미나를 지난 3년 동안 계속 참여를 했어요. 매년 지금 규모도 커지고 참석하시는 인원들도 당연히 이제 많아지시는데요. 제가 참 매년 생각할 때 이런 세션을 들고 집에 가면 아마존 주식을 좀 꼭 사야겠다라고 하고 집을 가요. 이제 매년 사실 실행은 못했는데 지금은 사실 한 주 사기가 굉장히 힘들죠. 제가 알기로는 1,000불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점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도 뭐 여유가 된다면 주식을 사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혹시 삼성페이를 쓰고 계시는 분 잠깐 손을 들어주실까요? 제가 섭섭하게 생각 안 할게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네요. 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삼성페이가 처음에 시장에 진입했을 때 벌써 한 횟수로는 3년이 넘었는데, 그러니까 만으로는 2년이 좀 넘었고요. 했을 때 이 세 가지의 그 키 디퍼런스로 마켓에 진입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간편성이고요. 두 번째는 보안, 세 번째는 범용성입니다. 이 간편성은 저희 UX 디자이너들이 사용자가 사실 그 지갑을 들고 카드를 꺼내는 형태를 단말에서 똑같은 시뮬레이션을 해서 사용자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디자인을 했다는 게 강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보안인데 사실 삼성전자 이 사업에 그 수원 사업장에 한 번이라도 오신 분들은 참 삼성전자가 보안 참 너무 과하게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사실 저도 이제 삼성전자에 입사한 지가 한 5년은 되는데요. 처음에는 진짜 매번 공항에 그 수색 검색대에 지나가는 것 같이 굉장히 허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DNA에 이 보안이란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네고시에이션을 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강력한 보안을 적용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특히 보안 솔루션으로서는 토큰라이제이션, 여러분들이 카드를 갖고 있는 이 카드 정보가 디지털라이즈 됐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공유될 수 있으니 리스크가 크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이 토큰라이즈 기술을 사용하게 되면 원타임 토큰, 매번 결제할 때마다 이 단말이 서버와 그리고 카드사 또는 네트워크사에 요청을 해서 토큰을 받아서 인증을 해서 과금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사용을 안 하시고 그 토큰이 수초 동안 사용을 하지 않게 되면 없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보안에 특화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신체 바이오메트릭을 활용을 해서 본인 인증이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본인이 아니면 인증을 못하는 부분이 더 보안의 강점이 됐고요. 삼성의 넉스 솔루션은 실제로 하드웨어 칩을 시큐어한 부분을 중요 정보를 집어넣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이후로 예전 단말에
페이를 쓰시는 못하는 이유가 삼성 넉스가 임플리멘테이션이 안 되기 때문에 신규 단말에서만 페이를 쓰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세 가지 석세스 팩터 중에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호환성인데요. 이 단말로 페이를 할 수 있는 방식 중에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NFC와 MST라는 방식이 있는데요. 이게 뭐 나라마다 이 보급 배율이 천차만별이에요. 미국이나 한국은 MST가 활용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고요. 특히 한국의 경우 90% 이상이 MST로 활용이 되어 있고요. 유럽에는 NFC도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삼성페이가 강점인 부분은 여러분 잘 아시는 저기 마케팅 부서에서 타 회사는 얘기하지 말라서 캘리포니아의 과일 회사가 있어요. 이 과일 회사는 보통 NFC로 이 페이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시장에서 마켓에서 갈 때 대부분 MST를 받고 있는데 NFC로 결제를 하려고 하면 당연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호환 부분이 삼성페이는 가만히 되어 있기 때문에 호환적으로 여러 곳에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강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간편성인데요. 여러분 뭐 팁 하나 드리자면, 저도 이제 단말이 있는데 지금 단말이 락이 되거나 슬립 모드에 있더라도 수압만 한다면 카드가 나오게 됩니다. 뭐 많은 부분이 잘 모르세요. 락을 안 거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락을 거시는 분은 락을 풀고 페이를 해야 되는지 아시는데, 설정만 하시면은 그냥 단말기 꺼내서 수압만 하시면은 페이를 사용할 수 있는 팁을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삼성페이의 글로벌 런칭 현황입니다. 지금 현재 약 20여 개국에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최초로는 이제 한국에 2015년도 가을에 한국에 오픈했고, 그 다음에 미국, 중국 그렇게 확장해 놨고요. 16년도, 17년도 계속적으로 여러 국가에서 런칭하여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태리를 지난달에 오픈했고요. 프랑스 오픈을 준비 중입니다. 한국의 비즈니스 퍼포먼스에 대해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1000만 명의 레지스트레 해주신 유저들이 계시고요. Cumulative Transaction Amount가 13조입니다. 굉장히 많은 돈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여기서 뭐 질문 하나 드릴게요. 13조를 이 삼성페이를 활용해서 결제가 되고 있는데, 이 돈 중에 삼성전자가 벌어들인 돈이 얼마일까요? 아시는 분? 네, 의외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0원입니다. 0원. 트랜잭션으로 저희가 돈을 벌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서비스 형태. 여러분 뭐 카톡 쓰실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카톡 돈 내고 쓰시는 거 아니잖아요. 저희는 이제 처음에 전략이 삼성페이를 많이 사람들이 활용하게 되면 그만큼 단말의 의존도가 더 생기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으로 그 단말 판매 기여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삼성전자에는 이런 그 큰 마켓에 들어갈 때 워룸 프로토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은 그 전쟁 영화 보시면 그 장군들, 이런 높으신 분들이 한 방에 다 모여가지고 전쟁 상황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씬이 아마 나올 겁니다. 그거와 같이 큰 방에서 그 지금은 타사로 가신 부사장님 포함해서 각 임원들, 그리고 실제 분야별 실무자들을 포함해서 한 방에 다 모여서 이런 런칭 때 긴급하게 들어오는 이슈들을 대응하기 위해 진행하는 프로토콜인데요. 제가 이제 제일 인상 깊게 남았던 게 미국 오픈이었어요. 한국 다음에 이제 미국으로 오픈했거든요. 미국 오픈 날 바로 전날에 저희가 시스템 상으로서는 모든 발리데이션을 마치기 위해 사실 트래픽을 열어놨어요. 열어놨는데 저희는 기대하지도 않게 갑자기 열자마자 트래픽이 스파이크가 생기는 거예요. 뭐 CPU는 문제가 없어서 그렇게 크게 문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데 왜 이렇게 트래픽들이 올라오고 있지라는 걱정은 사실 됐어요. 근데 나중에 바로 확인을 해보니 실제 미국 사용자들이 삼성페이를 기다렸던 거예요. 퍼블리클리 오픈하는 날 전날에라도 나는 빨리 등록을 한번 해봐야지 하는 사람들이 기다렸고, 그런 실제 트래픽들이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깜짝 놀랐던 경험이 또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다음 날이었어요. 그 다음 날 이제 무난하게 트래픽이 흐르고 있는데 그 상황실에서 여러 임원이나 이제 담당자들이 다 이제 시장에서 VOC가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거 자잘한 거 다 이제 대응하고 있는데 저는 저기 뒷방에 또 이제 워룸이 또 다른 게 있어요. 기술적으로 워룸을 또 운영하는데 거기서 리포트를 받았어요. 아마존에 활용하고 있는 3분의 1의 서버들이 제대로 동작하고 있지 않다는 리포트를 받았어요. 그때 식은땀이 막 났었죠. 그런데 사실 부사장 포함한 그런 트래픽이 보는 데선 전혀 영향이 없었어요. 이제 그 이유는 즉 저희가 이제 아마존의 에이지 존을 사용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존에서 문제가 생겼고, 그러나 그런 에이지 존을 다 활용한 아키텍처였기 때문에 실제 서비스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마존의 큰 강점이고 활용하는 사람으로서 적극 활용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해봅니다. 다음은 저희가 이런 서비스를 처음 설계부터 런칭 운영했을 때 어떤 문제들이 있었냐에 대해서 좀 어떤 챌린지가 있었냐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삼성전자가 전통적으로 서비스 회사는 아니잖아요. 삼성전자, 그렇죠? 그리고 게다가 금융 관련 서비스를 하는 거는 더더욱 생소하셨어요. 저희가 처음에 런칭했을 때. 저도 삼성전자에 입사한 지가 지금 5년 차이고 그 전에는 한 소프트웨어만 30년 한 회사에 몸을 담고 있었고요. 이 삼성전자에서 서비스를 하니 입사 제안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서비스도 하고 소프트웨어도 만들고 그러니 같이 와서 일을 합시다라는 입사제가 왔을 때 저도 좀 의구심이 든 거죠. 제가 아는 삼성전자는 서비스하는 회사가 아닌데 이런 사람들을 많이 뽑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 와보니 굉장히 많은 서비스를 하고는 있었어요. 근데 요새 저희가 좀 굉장히 개인적으로도 기분 좋게 생각하는 부분은 그 5년 동안 저도 인게이지된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사실 그 전에 말아먹은 것도 그만큼 많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삼성페이도 쉬운 프로젝트는 아니었죠. 저희가 저희 조직, 저희 파트 인력들 포함을 해가지고 거의 바닥부터 모든 작업을 셋업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그런 그 전에 고생했던 그 다른 과제에서 말아먹긴 했지만 다른 과제에서 고생했던 게 어떻게 보면 CD가 돼서 훌륭한 그 경험, 그 노하우를 반영을 해서 설계하고 운영 체계를 만들었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설계 운영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저희가 삼성페이를 디자인 런칭했을 때 제일 큰 문제가 국가마다의 레귤레이션이 또 틀리다는 것이죠. 금융 서비스이기 때문에 국가가 컨트롤하는 레귤레이션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른 의미는 뭐냐면은 이 국가가 컨트롤하면은 그 국가 안에서의 파트너들과 인게이지하는 거는 어느 정도 쉬워요. 왜냐? 그 국가가 얘기해주는 프레임워크만 따르면 되니까. 근데 또 딴 지역에서는 그런 프레임워크가 없어요. 특히 글로벌, 미국은 국가에서 조정하는 그런 보안 프레임워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파트너들이 비자, 아멕스, 마스터들이 각각이 삼성페이가 이런 비즈니스 하겠다고 하면 삼성페이 서비스 조직 아닌데? 이런 거 왜 하지? 이렇게 하고 과연 이런 서비스를 할 만큼 이 사람들이 보안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이런 퀘스천들을 계속 한다는 거예요. 거의 제가 기억하기에는 아멕스에서도 한 몇백 개에 대한 보안 관련 퀘스천회를 저한테 주면서 이거를 필드아웃해서 가져오라고 해요.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파트너들이 한두 군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어려운 점이 또 있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이런 서비스를 하면서 삼성페이의 개발이 HQ에서만 이루어진 건 아니고요. 전 세계에 저희 R&D 센터들을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인도, 미국, 카나다, 폴란드 많은 활용을 했기 때문에 그 활용하는 그 조직들과 같이 협업하는 것도 랭귀지 베리어도 있고 타임 디퍼런스도 있고 굉장히 어려운 오버헤드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고요. 전에도 말씀드렸던 OTT, 토크나이제이션을 테크놀로지를 활용을 하는데 그 주기가 저희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원타임은 한국의 경우고요. 또 다른 지역은 그 주기가 네트워크나 은행이 결정을 하기 때문에 임플리멘테이션이 다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게 저희한테는 또 챌린지였습니다.
또 이제 제가 말씀드린 저희 조직이 시스템 엔지니어링이라는 조직이로서 이런 그 개발 요건과 기획자가 만든 개발 요건을 개발 부서에서 하면 저희 부서가 하는 일이 그 시스템이 사용자한테 릴라이블하게 제공되는 것을 걱정해 주는 부서가 저희 부서고 저희 오브젝티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그 릴라이블리티를 확보할 수 있는 디자인부터 조직 체계 그리고 인력 구성을 저희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페이도 당연히 여러 실패한 경험을 토대로 이런 조직 프린시플을 갖고 각 분야마다 거기에 대해서 임프루브를 하고 임플리멘테이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마존을 활용해서 도대체 페이를 어떻게 설계를 하고 적용을 했느냐라는 퀘스천에서 일단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파트너들이 요구하는 각 요구사항이 틀리기 때문에 저희가 도입한 거는 국제적 아니면 이 인더스트리, 핀텍 인더스트리 아니면 금융 인더스트리에서 인정하는 인증 체계를 가져가는 게 나머지 그런 파트너들한테 각각 대응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삼성전자의 페이는 이런 인증 체계를 갖고 있으니 이거를 믿어주세요로 하는데 컨빈싱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PCI DSS 인증 체계고요. SOC 2는 조직적으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컨트롤이 갖고 있느냐에 대한 리포트예요. 이거는 third-party가 이런 certified third-party가 삼성전자에 들어와서 우리 네트워크도 보고 조직도 보고 이런 이 대응 사항도 보고 이런 걸 보고 리포트를 내주는 거예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 서비스 업을 하는 조직으로서 갖고 있으면 해외에 협업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이런 서티피케이션이 삼성페이 조직만 필요한 건 아닙니다. 인프라를 활용한다면 그 인프라도 이런 서티피케이션이 있어야지 그런 컴플리트한 리포트가 나와서 파트너들하고 인게이지먼이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SLA인데요. 이제 뭐 비자, 마스터, 한국에서는 각 은행사, 카드사하고 각각 저희는 SLA를 체결은 하진 않았지만 SLA 관련해서 논의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한 데도 있고 안 한 데도 있어요. 근데 그 키 포인트는 뭐냐면 저희 SLA 기준에는 이제 어빌리빌리티라는 것도 하나 있는데 그 기준이 아마존을 활용하게 되면 아마존의 어빌리빌리티 SLA가 있어요. 그 기준으로 준해서 저희가 삼성페이의 SLA는 이 수준이라고 얘기하면 컨빈싱이 잘 된다는 거죠. 그분들도 아마존이 뭔지는 잘 아시고 아마존의 어빌리빌리티를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아마존을 활용해서 SLA 수준이 이만큼이다 라고 하면 잘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끝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해외 조직 R&D 센터를 많이 활용하다 보니 저희가 이제 그 R&D 센터마다 갖고 있는 조직만의 이제 컬처나 그 프로세스가 있어요. 그러나 저희가 이 과제를 하면서 도입한 게 여러분 운영하시는 분은 잘 아실 거예요. IT라는 ITSM 프레임워크가 있어요. 대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ITIL 버전 3까지 나오는데 버전 2를 레퍼런스해서 저희가 오퍼레이션 프레임워크라는 걸 만들었어요. 저희 환경에 맞게 만들었고요. 이 의미는 뭐냐 하면 이 프레임워크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ITIL 프레임워크에 기반을 했기 때문에 해외 조직에 있는 친구들도 ITIL을 아는 친구들은 이게 어떤 의미라는 걸 안다는 거죠. 저희가 인시던트 매니지먼트라 그러면 구구절절히 인시던트 매니지먼트가 티어 1이 받아서 티어 2에 넘겨주고 트래킹을 이렇게 하고 이런 설명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인더스트리에서 스탠더라이즈하게 하는 프레임워크를 사용하기 때문에 당신은 ITIL 레벨 1이야. 당신 조직은 이걸 해줘야 돼 라고 하면 금방 커뮤니케이션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에 많은 어떻게 보면은 아마존이 제공하는 어떻게 보면 아마존이 클라우드라는 시장을 만들었잖아요. 게다가 어떻게 보면은 아마존이 이런 클라우드 시장의 리더이고 어떻게 보면 스탠다드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페이 입장에서 그런 스탠다드한 그 이름을 파트너와 인게이지하고 나라 여러분 조직들하고 얘기할 때도 스탠드한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 엔지니어 분들이 많으신다면 이게 제일 궁금하실 거예요. 도대체 삼성페이는 어떻게 클라우드와 그리고 온프라임을 활용을 해가지고 각종 금융 규제를 준수하면서 서비스를 하느냐.
사실 저희가 서비스하는 권역이 세 가지 지역에서 이제 디플로이가 되어 있고요. 그 특정 리즌은 그 나라만의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특정 리즌은 글로벌이 전 세계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리즌 1은 금융계가 제일 강력한 지역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아까 지휘사님이 말씀하신 그 나라가 맞고요. 저희가 아마존의 AG 디자인을 미믹을 해서 온프람을 2개를 뒀습니다. 그래서 어빌리빌리티를 극대화했고요. 그 대신 비식별화 데이터들은 다 아마존으로 옮겨서 분석 작업을 할 수 있게 스케일빌리티를 확보를 했습니다. 리즌 2는 그런 그 가버넌스가 드라이브하는 레귤레이션이 없는 지역, 글로벌이 되겠죠. 쉽게 얘기하면 모든 것을 클라우드에 활용을 해가지고 거기서 말씀드린 인증 체계 PCI DSS SOC 2 아마존에서 제공하는 것을 삼성전자와 규합해가지고 파트너들하고 얘기하고 서비스를 하고, 당연히 스케일빌리티는 트레디셔널 IDC에 비교해서 훨씬 좋고요. 여러 가지 저희들이 피처를 넣기 때문에 지금도 많은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지역은 국가의 레귤레이션도 강력하지만 이제 앞으로의 그 스케일이 필요한 지역이기도 하고요. 그 클라우드 버스팅이라 그러죠. 특정 저희가 이제 코어 시스템이 양쪽에 다 있어요. 클라우드에도 있고 온프라미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오는 트래픽을 빨리 활성화하기 위해 아마존을 활용해서 그 대응을 할 수 있게 디자인을 해 놓았습니다. 저희가 서비스 사용자들은 많이 이제 그 페이 시스템을 하시는데 사실 여러 가지 다른 피처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온라인 페이도 있고 멤버스 페이, 기능도 있고 그런데요. 지금도 많은 변경 사항이 프로덕션에서 만들어지고 있어요. 오퍼레이션 입장에서는 이런 변경 사항이 리스크거든요. 변경을 해서 문제가 장애가 날 확률들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을 미리게이트 하기 위해 저희는 블루 앤 그린 디플로이 방식이나 테스트 인 프로덕션 를 활용해서 이런 리스크에 대한 미디게이션을 디플로이 상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은 어떻게 보면은 IDC에서 활용하는 보안 수준하고 같은 수준으로 클라우드로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아마존이 제공하는 와프나 KMS를 활용해서 키 관리, 그리고 각종 그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준 금융 서비스다 보니 프라드 디텍션 시스템 저희가 코스터마이즈 해가지고 디자인하고 임플리먼트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클라우드에 대한 활용, 그리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조직이 여러 가지 과제에 대해서 클라우드 반영을 하다 보니 어느 정도의 노하우가 생겼는데요. 단계별로 다른 조직도 이런 스텝을 거쳐가야지 성공적으로 클라우드를 활용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약간 정리를 해봤고요. 일단은 전략적으로 조직이 그리고 리더십이 클라우드의 밸류가 뭔지를 확실히 인식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발전기를 돌릴 것이냐 아니면 전기를 끌어다 쓸 것이냐, 그게 해당 서비스나 해당 조직에 얼마나 어떤 임플리멘테이션이 있을 것이냐, 이런 것을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당연히 비즈니스 애널리스트 쪽에서는 비용 컴페어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팁을 말씀드리자면 IDC를 갖고 있는데 이거를 클라우드로 옮길 때 얼마나 정확한 에스티메이트가 필요한지도 아셔야 되고요. IDC를 갖고 있으면 터미네이션 피가 있어요. 그죠? 3년, 5년 컨트랙을 중간에 끊게 되면은 터미네이션 피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비용이 클라우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라우드로 가는 게 효과적인지, 또한 IDC에는 하드웨어 리프레시 코스트도 있어요. 3년, 5년이 지나면 또 하드웨어 넣으셔야 되잖아요. 그죠? 워런티가 끝나고 그 코스트도 계산해 넣으셔야 됩니다. 저희가 디자인으로서는 이제 하이브리드 디자인을 적극 하려고 있는데, 금융 서비스에서 하이브리드가 굉장히 좋은 디자인일 수밖에 없고, 이런 코스트 하실 때도 하이브리드라 그러면 만약에 전용선을 쓰신다면 클라우드에 추가적으로 전용선에 대한 비용도 넣으셔야지 정확한 에스티메이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리스크 애널리스트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데이터가 종류가 있을 거예요. 그죠? 캐러라이즈 해서 뭐 크리티컬한 데이터, 하이 컨피덴셜한 데이터, 미디움, 로우, 그 종류별로 클래시피케이션을 하셔서, 예를 들어서 금융 서비스는 당연히 금융 관련 데이터들은 크리티컬, 그리고 PII 인포메이션, 그죠? 개인 정보들은 하이, 그리고 나머지 정보들을 따로게 클래시피케이션 하신다면 하이브리드를 만드실 때 쉽게 정형할 수 있는 디자인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그 리스크를 다 감안해서 이제 프루브 오브 컨셉을 하시게 될 거죠, 그죠? 근데 프루브 오브 컨셉을 하실 때도 사실 밴드 셀렉션을 하실 때도 주위에 있는 뭐 다른 클라우드도 있지만 로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냐, 그리고 프루브 오브 컨셉을 했을 때 과연 도와줄 수 있는 로컬 스텝이 그 리소스를 갖고 있느냐, 이런 것도 굉장히 밴더 셀렉션에서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프루브 컨셉에 대해서 피처가 잘 정리가 되면 사실 커머셜라이제이션이 제일 중요한 스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저희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조직의 한 주 업무가 이 특정 솔루션에 대해서 클라우드에 적용했을 때 과연 실제 트래픽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의 인프라가 구성됐느냐를 포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각종 피처가 생각하는 만큼 돌아가느냐 플러스 퍼포먼스가 트레디셔널 데이터 센터 비교해서 똑같이 나오느냐, 그리고 에이지 테스트, 아까 에이지를 활용해서 저희가 서비스를 구축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희는 실제로 내려봅니다, 한 존씩. 그리고도 서비스는 돼야 돼요. 퍼포먼스도 저희가 예상하는 퍼포먼스가 나와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일련의 작업, 또한 이제 오퍼레이션을 하다 보니 오퍼레이션 조직이 클라우드에 적합한 스킬셋을 갖고 있느냐도 사실 저희 그 커머셜라이제이션의 한 스텝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런 일련의 프로젝트에 대해서 스텝을 지나고 성공적으로 프로젝트를 런칭하시면 해당 조직에서만 이거를 도메인 널리지를 갖고 있을 수는 없는 것이고요. 특히 엔터프라이즈는 다른 지역에도 이제 이 널리지를 이렇게 분산할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하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 들어오는 새로운 과제들, 그리고 특정 프로젝트의 애디셔널 피처도 왜 클라우드로 활용할 수 없는 이유를 먼저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프로젝트나 새로운 피처가 들어오면 무조건 클라우드를 먼저 검토를 하시고 안 되는 이유를 하나씩 쳐내가 하시는 게 클라우드 활용의 좋은 어프로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일단 여기에 리스트된 거는 저희가 클라우드 강점과 IDS의 강점을 짧게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서비스를 하다 보니 제일 그 IT 매니지를 한 사람으로서 제일 공격받는 게 사실 그런 거예요. 비용이잖아요, 비용. 클라우드를 리더십에서 말을 꺼내기 시작한 건 당연히 비용으로 효과적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클라우드라고 생각하시면 이 디스포잘 에셋이라는 것이죠. 만들기 쉬워요. 클릭 버튼 몇 개면 노드가 서버가 만들어져요, 그죠? IDC는 데이터 센터는 뭐 컨트랙하고 뭐 만들고 shipping하고 하는데 뭐 한 예를 들어서 한 3개월이 걸려요. 근데 만들기 쉬운데 여기에 허점이 뭐냐면 지우지 않으면 계속 과금을 돈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TV를 수만 개 돌리시는데 아니면 수천 개 돌리시는데 안 보고 있을 때 TV를 꺼야 되는데 사람들이 끄지를 않아요. 네. 그래서 이 매니지 하시는 분들은 특히 관심 있게 봐주셔야 될 게 에셋 매니지를 제대로 하셔야지 제대로 클라우드의 베네핏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제 뭐 온프라면은 강력한 규제사항, 금융 규제사항에 아무래도 적합하다는 것이고요. 끝으로 제가 뭐 견해를 클라우드를 활용하는 아키텍트로서 견해를 드리자면, 요새 제가 같이 이제 협업하시는 DBA들이 있으세요. DBA들이 걱정이 이런 거예요. 수석님, 저희가 이제 그 마이스쿨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DB 솔루션을 운영하는데 클라우드 하면서 좀 걱정이 돼요. 저희 잡은 어떻게 되나요? 뭐 이런 걱정들을 하세요. 그래서 좀 드릴 말씀이 이 잡 스킬의 셋에 대한 트랜스포테이션도 필요하다는 거죠. 트랜스포메이션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전에 마이스쿨을 잘 활용할 줄 알고 잘 설치할 줄 알고 이런 사람이 필요했다면, 같은 DBA는 클라우드가 제공하는 DB 형태들이 어떤 게 있고 노스쿨이면 어떤 게 있고 릴레이셔널 DB는 어떤 게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 프로젝트가 필요한 데이터 at rest가 어떤 형태로 쓰여지는가를 더 잘하는 사람이 DBA 스킬에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네. 더 이상 설치할 필요가 없으니 어떻게 잘 활용할 줄 아는 기술셋이 여러분들이 조직에서 필요한 DBA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DBA에 국한된 것도 아니고요. 뭐 스토리지면 스토리지, 그죠? 네트워크이면 네트워크. 예전에 데이터 센터에서 관리해 주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다 이거 방화벽 열어주세요, 뭐 이런 업무를 하지만
실제로 클라우드를 하게 되면 개발 조직, 데브옵들이 이런 업무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스킬셋이 기본 베이스된 스킬셋이 없다면 사실 이런 업무를 리스크 없게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견해를 저희 주니어 엔지니어한테 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간단히 제가 시간을 좀 더 지체하긴 했는데 삼성전자 사례를 말씀드렸고요. 다음 기회에 또 사실 드릴 수 있는 말씀이 굉장히 많기도 해요. 근데 제한된 시간이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